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선 행보를 시작하면서 부동산 대개혁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는데요. 민주당은 민간 이익을 제한하는 대장동 사태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이 후보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민심이 대선 판도를 가를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둔화되면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위원님과 해야 될 얘기가 참 많습니다. 네.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대위를 출범하고 나서 첫 손에 부동산 대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네. 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걸 것 같은데요. 네. 윤곽은 나왔죠. 네, 그렇죠. 네, 이익을 제한하겠다.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이제 전체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민심의 향방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민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관심이 정치권에서는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 후보로 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 강조한 부분은 결국은 대장동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사건들을 단번에 사실은 민심의 어떤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부동산 민심의 가장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이슈를 들고 나왔고요. 이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이번에 부동산 대개혁을 입법을 통해서 현재에도 사실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많은 정책을 쏟아냈습니다만 이번에 입법을 통해서 더욱더 강력한 어떤 부동산 개혁에 어떤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개발 이익과 관련돼서 이 부분들이 소수의 민간 업체들에게 너무 쏠림 현상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개발 이익 부분들을 다소 제한하는 그 개발 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지금 내놓은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장동 건 자체가 이게 기존에 알고 있던 다른 사업 방식과 좀 다르게 도시 개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도시 개발법에서 민간의 어떤 지분 참여 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소 제한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화천대유가 나중에 이제 결국은 분양가 부분들을 관련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았던 그 당시의 경우에는 민간 택지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결국은 과도한 또 이익을 준 것이 아닌가 해서 주택법 상해에 있어서 그런 분양가 상한제를 추가적으로 그리고 민간에서 출자한 그런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지금의 주택법 상황에서 굳이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은 민간과 공공택지 모두 다 공이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것을 내용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뭔가 새로운 출범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뭐 지금 이재명 정부라면은 이재명 정부는 그런 부분과 관련된 것을 전반적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대장동 건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공공에서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행정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뭐 토지를 갖다가 수용을 통해서 함으로써 사실 원주민들이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다 가져가는 그런 방식부터 출발해가지고 여러 가지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정 소수가 사실은 시행사로 선정되는 과정 및 그 시행사로 선정된 이후에 특정 이익을 다 가져가 독점해버리는 그런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수사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이것을 토건 세력의 비리 문제, 그다음에 특정인들이 개발 이익을 독점하는 문제로만 돌릴 수 있을까? 그래서 부동산 대개혁의 드라이브는 지금 걸었지만 이 드라이브가 제대로 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의구심이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질문 드리면 네. 토지 수용을 하게 되면 네. 원주민들이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을 못 볼 여지가 있는 건가요? 그죠. 본래 가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 때 시세만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대장동권 원주민들의 경우에는 토지 수용을 당하면서 네. 평당 3.3제곱미터당 토지 가격 자체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사이에서 그걸 갖다가 수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때 성남의 떨인가요? 그쪽에서 택지를 나중에 넘길 때에는 1,500만 원 이상의 거기에서만 수천억의 이익을
그때 이제 뭐 성남의 떨인지 그다음에 화천대유인지 각각 가져가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초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이 결합됨으로써 생겨나는 그 틈새에 있어서 가장 일반 그 인들에게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갖게 되는 그런 어떤 결합 구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칫 민간에서 나오는 우려를 제기를 하자면 네. 자칫 쥐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상관 다 태운다고. 네. 대장동이라는 특수한 사례 때문에 네, 네. 민간 사업 자체의 어떤 요인을 그 동기부여를 아예 자체를 죽여버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급 차질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네. 지적에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사실은 네. 이 대장동 건과 관련되는 비리 문제를 사실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의 잘잘못과 그다음에 책임자 부분들은 수사 당국에서 사실은 나중에 다 판단할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이 대장동 관련해서 부동산 대개혁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고 입법을 지금 여당의 어떤 뒷심을 충분히 배경으로 해서 추진을 해버리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볼 때 공공주도형 공공의 어떤 사업 추진만을 사실 허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공공주도형 자체가 이번에 우리 3월 달에 우리 LH 사태 등으로 인해서 공공이 주도하는 어떤 개발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민간에서도 불신이 높은 편이고 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완전히 지금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민간의 어떤 참여나 민간에서 가져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수익 부분들을 갖다 구조를 굉장히 악화시키거나 강화 억압을 누르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개혁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전반적인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자칫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급마저도 즉 상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 추진 자체가 둔화되거나 민간의 참여가 소홀히 되거나 소극적으로 되면서 전반적으로 공급 부분에 많은 우려를 남길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자칫하면은 현재도 문제가 불안한 어떤 가격 구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또 하나의 불안한 미래 장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좀 더 커 보이는 뭐 네.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일단은 전면에 내세운 거는 대장동 사태 방지법이긴 하지만 부동산 전체의 정책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네. 대한 관심도 많아요. 네네. 그 전에 이재명 그 후보의 발언을 빌어 얘기를 해보자면 토지공개념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번에 또 얘기했던 게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네.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불로소득이란 개념은 사실 꼭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얘기하는 개인한테도 해당될 수 있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과 연결시켜 지어 본다면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토지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공급 부분이 제한되는 특수한 어떤 재료라고 볼 수가 있죠.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토지인데 이 토지 부분들의 어떤 사용 자체를 사유재산권 영역에만 맡겨둘 때 지나치게 특정인들이 토지를 갖다가 독점함으로써 그 부분이 이익이 특정인들에게 몰려가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조금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토지의 어떤 공적인 개념의 성격을 갖다 많이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들이 많이 됐는데요. 우리 사실은 과거에 지금 얼마 전에 과거 노태우 대통령께서 이제 서거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사실은 토지 공개념이 도입이 돼 가지고 그것이 200만 호 그 당시에 공급과 맞물려서 상당히 부동산 시장을 과열해서 안정시키는데 큰 어떤 효과를 봤던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살리면서 이 부분들을 갖다가 토지 공개념을 좀 더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토지 공개념 자체가 지금에도 헌법에도 어느 정도 정신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서는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정치 어떤 진영 논리에 따라서 자칫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많은 지금 포괄적인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토지 공개념 자체가 사실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큰 효과를 봤다기보다는 그때 어떻게 보면은
노태우 정권 시절에 어떤 주택 시장을 안정시켰던 결정적인 요인은 아무래도 그 당시에 주택 보급률이 70~80%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할 때 200만 호 공급이라는 대량의 어떤 물량 공급 자체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상당히 네. 사실 그 80년대, 90년대까지 이어지는 안정대 시기를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의 토지 공개념을 들고 나오는 것은 현재에 있어서도 법 적용에 있어서 충분히 잘 운용될 수 있고, 또 당시에 노태우 정권 때 나왔던 그 토지 공개념은 택지 소유 상환제라든지 토지와 관련된 그런 법령이 3법이 나왔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2개는 위헌 판단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저는 지금의 어떤 여권이나 혹은 어떤 정부 쪽에서 이 개념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나마 지금 공급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 그 역점 사업만이라도 제대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보면 민주당도 결을 같이 하죠. 어쨌든 시장에 맡겨두기보다는 어떤 정부 주도하에 어떤 거래라든지 네. 대출이라든지 네. 세금 강화를 통해서 어떤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내놓게 유도하고 이런 식의 이제 그렇죠. 그 정부 주도의 부동산 기조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전직 기조에 있어서 방향성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강화되면 강화됐죠. 강화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내놓고 있는 현재로서 나타난 것의 가장 근간은 기본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네. 그다음에 국토 보유세를 신설하겠다. 이제 이쪽에 2가지 개념이 큰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기본주택은 우리가 말 그대로 공공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라고 볼 수 있고 30년 정도의 장기 임대의 성격을 갖는 그런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다주택자들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실질적인 실거주에 불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유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국토 보유세는 전체 국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이걸 갖다가 몰수를 한다든지 하여튼 확대를 하면서 실제 그에 따른 이익 자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본 소득과 관련된 그쪽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의 자체가 자칫 물론 그 주 임대주택의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과도하게 공공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공공 주도보다도 더 심한 공공에서 모든 것을 좌우하거나 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도 높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토보유세가 민간이 소유한 모든 토지에다가 세금을 부과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기본적인 질서 자체를 왜곡시키거나 또 국민들에게 그릇된 어떤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으로까지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은 집값 흐름 질문 드릴게요. 아파트값 상승률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폭이 계속 줄더군요. 네네. 지금 보니까 10주째 전반적으로 보면은 상승폭이 준다라고 네네. 본다면 이게 이제 계속 신호가 대출 규제라는 금리 상승 영향에 복합적으로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추세적으로 이게 하락 전환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일시적으로 보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것 같아서 위원님 견해도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은 가격 부분이 하락 반전하기를 많은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지표상으로 나타난 부분은 상승폭 자체가 둔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주 이상의 이런 상승폭 감소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보시게 되면은 현재의 상승폭 자체가 전주 대비해서 0.2% 내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0.25 정도로 나오고 있고 25%대 있고 지금 서울의 경우는 0.17%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52주를 따지게 되면은 여전히 지금 높은 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2021년 올해 한 해만 하더라도 상승률은 상당히 높은 편에 있습니다. 현재의 경우에 있어서 그동안의 상승폭이 굉장히 높았고 말씀하신 대로 금리 상승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소 조금 주춤하는 양승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현재 전세 시장 자체의 불안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공급 부분에 관련된 정부의 여러 가지 약속들도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기조가 상승폭 둔화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이 하락 반전될 가능성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입주 물량 자체가 서울을 비롯해서 대도시에서 많이 줄어드는 것이 향후에 2, 3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가격 부분에 대해서 하락 반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고 다만 상승폭 부분은 다소 조정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